저는 오늘 이 깊이 있는 수업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짧은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요, 이 깊이 있는 수업이 무엇인지, 또 이 웨이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깊이 있는 수업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깊이 있는 수업의 개념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선생님들 잠깐 추억 여행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부터 탄식이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여기 쓰인 거는요, 바로 이 암기펜이라는 것입니다. 이 암기펜은요, 저희가 외우고 싶은 특정 키워드에다가 표시를 하고요. 여기 옆에 있는 이 셀로판지로 가리게 되면은 저희가 색칠한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암기를 했는지 잘 확인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암기펜은요, 특히 저희 암기 베이스의 시험인 임용고시에서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저희가 특히 맥락 없는 정보들 있죠. 예를 들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등 같은 것들을 이런 것으로 열심히 칠했습니다. 네, 열심히 사용했고요. 자, 하나 더 신기한 것은요, 이제 임용시험이 점점점 다가질수록 선생님들의 교재가 초록색으로 물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모든 페이지가 초록색으로 물들더라도 다 암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암기펜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이 저희의 임용 시험을 주어준 것은요, 암기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요, 보통 임용 공부를 하실 때 자주 제시되는 자료의 형태입니다. 별 맥락이 없이 그냥 딱 이것만 써 있는 형태의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청킹이라는 스킬을 이용합니다. 이 청킹은요, 이 맥락이 없는 정보를 외우기 위해서 저희가 강제로 맥락을 주입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앞글자를 외워서 쓰시는데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한번 앞글자를 따보면요, 형, 빠, 리, 가, 화, 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형, 빨리, 가, 하셈이라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음악 요소와 개념은 형, 빨리, 가, 하셈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이 청킹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청킹을 위한 청킹도 나오곤 했습니다. 이제 또 스제트도 있습니다. 이 스제트는요, 왼쪽에는 저희가 질문을 쓰고요, 오른쪽에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열심히 외웁니다. 그래서 질문답, 질문답, 질문답으로 열심히 외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처절하게 공부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 번만. 네. 네, 그런데 선생님들 혹시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내용들 다 기억나시나요? 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가 이 맥락이 없는 정보를 단순히 암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정보는 보통 잘 휘발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생활 맥락에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슬픈 소식은요, 이거는 이미 예전 교육과정 내용입니다. 지금 이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은 더 이상 유용한 지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듯 어떤 단편적인 정보를 탈맥락적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이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줄 수 없습니다. 네,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깊이 있는 학습에서는요, 이 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즉,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피상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여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 강력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 내용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핵심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바로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이란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1995년에 에릭슨과 레닝이 제시한 지식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기본적인 컨셉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선 지식은 이렇게 좀 피라미드 형태로 위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에는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주제에서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개념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념들 간의 관계를 문장으로 진술한 것이 바로 이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핵심 아이디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흥부와 놀부, 홍지와 팥쥐, 별주부정 같은 개별 사실을 배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것들을 전래동화라는 키워드, 즉 주제로 묶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전래동화에서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인물, 선, 악이라는 개념을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연결해서요. 전래동화는 대개 선이 악을 이기는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 핵심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배운다면요. 여기 없는 새로운 전래동화를 봤을 때에도 대개의 이런 전래동화는 권선징악의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다라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6학년 1학기에서는요. 정치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같은 거를 배우는데요. 저희가 이것들을 민주화 운동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민주주의, 시민, 참여라는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노력과 참여로 사회 제도는 변화한다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저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런 핵심 아이디어가 마음속에 있다면은 여기에 없었던 사실 예를 들면 아랍의 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거를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선생님께서 하나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명시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저희는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요. 교사가 탐구 질문을 던져서 이 핵심 아이디어를 귀납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평가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학생들이 핵심 아이디어를 마음속에 형성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깊이 있는 수업은 이 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학생들이 전이를 할 수 있다면은 학생들이 이 핵심 아이디어를 잘 만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전이를 할 수 있도록 이 실제적인 맥락, 즉 상황을 평가해야 됩니다. 자, 이건요, 직류면체의 건널비와 부피 단원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저희가 단순히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맥락을 줍니다. 예를 들면 마니또를 할 건데 마니또 선물에 필요한 상자를 만들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부피와 건널비를 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상황을 주게 된다면요. 학생들이 더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학생들한테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준거, 그리고 이 준거에 따른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학생들이 이 과제를 하면서 이 준거와 평가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의 수행을 조절하고 점검합니다. 자, 이게 흔히 학생들이 반성적 사고를 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아까 서혜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학습 과정으로서의 평가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제 수업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사례는 이미 있는 깊이 있는 수업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저희가 네이버 웨이스페이스의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해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설계입니다. 먼저 저는 국어와 미술을 만들었고요. 단원명은 도슨트와 함께하는 우리 반 작은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이 도슨트가 되어서 자신들이 분석한 미술 작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입니다. 필자는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독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한다. 물론 이 필자와 독자는 화자와 청자로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간에 발표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 저는 이거를 위해서 총 4단계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것은 시간 관계상 뒤에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작품과의 만남 준비입니다. 여기 가장 위에 있는 것은요, 저희가 핵심 아이디어를 명시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탐구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학생들의 조형 요소와 원리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요, 우선 평가 과제를 공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이번 단원에서 어떤 것을 평가할지를 알면요, 자기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또 이거를 왜 배워야 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런 상황, 준거, 평가 기준을 제시했고요. 이때 네이버 웨이 클래스에 있는 이 공지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찾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또 공지 기능 중에서 이 주목할 글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쓰시면요, 다른 글들과 달리 어떤 좀 색깔 처리도 되고 앞에 주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습지 열심히 만들어서 학생들 보고 풀라 했고요. 자,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학생들에게 작품을 선택한 다음에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작품을 감상하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잽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이 잽은 이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특히 이거는 이 웨일스페이스 제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별도의 가입 없이 이 웨일스페이스 계정만 있으시다면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김한기 미술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종로에 있는 건데 이게 메타버스로 잘 구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여서 학생들이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작품을 보고 이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1단계를 끝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작품과의 만난 단계입니다. 여기서는요, 학생들이 발표할 작품을 선정하고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학생들한테 작품을 선택하게 했는데요. 그냥 하라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이 구글 아트앤컬처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여기 다양한 작가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선택해서 하라고 했고요. 실제 태블릿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택한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조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지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웨일 클래스에 있는 과제 평가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제출을 하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평가 요소에 따라 점수를 주고요. 또 이에 따른 구체적인 코멘트를 줄 수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학생의 수행이 조금 시원치 않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 다시 제출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작품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단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국어가 주 활동을 이룹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우선 통일성 있는 글을 써야 되고요, 또 간결한 글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장의 길이를 좀 짧게 하고 한 문장에 하나의 뜻만 담기 같은 구체적인 스킬을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먼저 학생들과 함께 이거를 실제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자, 실제로 학생들한테 쓰라고 했는데 아쉬운 거는 학생들이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6학년이어도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교정해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활용한 것이 바로 이 위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거에 의존하면 안 되겠지만요, 대강 전체적인 어떤 그런 교정은 이걸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처음부터 위튼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위튼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글을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블릿을 안 쓰고 종이에다가 글을 쓴 다음에 저한테 검사를 받고 이 위튼으로 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학생들이 도슨트를 발표할 때 필요했던 매체 자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6학년 국어 2학기 4단원, 단원과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매체 자료와 그 특징을 배운 다음에 실제로 학생들이 발표할 매체를 선정까지 하는 작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발표 차시입니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그동안 만든 산출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이때 동료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때는요, 제가 아까 학생들에게 주었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동료 평가를 했고요. 이때 활용했던 것이 바로 이 웨일 클래스에 있는 자유 게시판의 댓글 기능이었습니다. 이 댓글 기능은요,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밀 댓글 기능입니다. 학생들이 친구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싶어도요, 분명 생산적인 피드백은 맞지만 그 친구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밀 댓글을 써서 작성을 하라 했습니다. 이 비밀 댓글은 글을 쓴 본인과 교사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이제 그 학생의 전체적인 피드백을 쭉 읽어주면서 여기 안에 있는 비밀 댓글들의 내용을 약간 순화해서 읽어주는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댓글 추천 기능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댓글들은 추천을 좀 해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의 인정 욕구가 대단해서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목숨 걸고 댓글을 열심히 씁니다. 좋은 많은 추천수를 받기 위해서요.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서로를 지원하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멘티미터라는 자료를 활용해서요, 이번 단원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깊이 있는 수업이라는 게 단원 단위로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를 추출하는 것도 교사의 어떤 재량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제가 보여드린 이 웨일스페이스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신다면요, 현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